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슬퍼하고 분노했습니다. 특히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나서야 그동안 미뤄왔던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일명 정인이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번 주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정인이법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봅니다. 또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을 성추행해 직위 해제된 정의당 김종철 대표 소식을 비롯해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간 중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큐레이션, 오늘도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해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딴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진보 진영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주일간 자체 조사를 벌인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요,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으로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조사 결과를 보고를 받고 당 차원의 징계 절차를 밟기로 하고 김 대표 직위 해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성평등이나 젠더 이슈를 주도해온 진보 정당이었기 때문에 충격과 실망이 더 크다는 점은 정의당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처하는 걸 보면 그나마 모범적으로 대처했다고 보이는데 그렇죠? 이 배복주 부대표가 여러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요. 철저한 비공개 조사 배경에는 사건 조사 내용이 유출됐을 때 이 피해자 입장이 왜곡돼서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 행위를 밝히지 않은 것은 행위 경중을 따져가면서 이 성추행에 대한 판단을 개인이 가진 통념에 기반해서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네. 그 정도 갖고 왜 그러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데는 고려되는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이 사건 벌어지고 난 뒤에 이 사건과 더불어서 자꾸 4월 재보궐선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소속 인사들이 일단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던 만큼 이 정의당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정의당이 좀 비판은 받았지만 피해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빠르고 단호한 대응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이 박 전 시장 사건 당시에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는 등 2차 피해 논란을 자초했던 민주당의 지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는 겁니다. 네. 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야권 인사들도요, 이번 사건으로 표심을 겨냥하고 있어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다시 한번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된다. 인권과 진보를 외쳐온 이들의 이중성과 민낯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은희 서초구청장은요, 보궐선거는 좌파 권력자들의 위계형 성범죄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는 심판이어야 함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중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나가야 된다. 이건 민주당 겨냥한 발언이죠. 그리고 이 보수 선양의 한 시민단체가요, 김종철 대표를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네. 당사자인 장혜영 의원은 공동체 안에서 이 해결을 하기로 했던 이 당사자의 의지를 무시한 2차 가해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또한 이 진영 논리로 좀 흠집내기에 이용하려는 행태에도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사건은 분명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고 또 진보 진영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대처는 좀 남달랐다는 점은 또 좀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영이나 지지를 떠나서 이 성범죄 사건을 잘 추스르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빠른 인정과 대책을 내놓는 것에서 우리가 위안을 찾아야 된다는 게 너무 씁쓸합니다. 네, 다시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이 한 고비를 넘기나 했던 코로나19 3차 유행이 이 종교 관련 교육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다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 광주와 강원도, 홍천 등 전국에서 추가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에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였고 이 많은 인원이 이 밀집해서 생활하는 등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신천지, 그다음에 BTJ. 네. 이 두 개는 그동안 많이 보도가 되고 해서 알겠는데 이번에 또 새로 나온 IM이라고 하죠. 이건 또 뭡니까? 201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IM 선교회는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는 이 선교 단체지만 이른바 이 교육 사역에 뛰어들면서 급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TSC, IEM 등 각종 교육 과정을 소개를 하고 이 저렴한 비용으로 유학이 가능하다는 등 아이들의 진학을 내걸어서 이 학부모들을 유치했습니다. 교육을 통한 교인 유치, 즉 교세 확장을 홍보해서 많은 교회들을 끌어들였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실제 지난해 여름에요. 지역별 여름 캠프에 2천여 명이 모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 11월에 있었던 대전 행사에도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종교의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 결국 집단 감염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종교의 자유는 좋습니다만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이 종교를 향한 냉담한 시선을 거두어 드릴 수 없는 점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도 N차 감염이 우려가 되면서 각종 조치들을 내놨는데 그 조치들을 두고 말들이 좀 있다면서요? 포항시가 모든 가구당 1명 이상 무조건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족이나 지인 간 감염 그리고 무증상이 절반 가까이라 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검사를 받으려는 줄이 이렇게 길게 느려지면서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 안 된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도 지난 크리스마스 이후로 이 도우미 관련 확진 때문에 이 노래 연습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참 말이 많았는데 전남 순천시는요. 전국에서 최초로 낮술 판매 금지 이런 행정명령을 내려서 거기서도 말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선례가 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요. 방역이 우선인가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우선인가 좀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일부 일탈이 있긴 하지만 네. 많은 시민들이 정말 힘들게 같이 협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만큼 행정당국에서 좀 제한 조치를 하거나 행정명령을 내릴 때도 좀 세심하게 생각을 좀 더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제약 그리고 경제 악화는 피해갈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22년 만에 한국 경제가 역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0%로 전년보다 3%포인트 떨어졌고요. 1998년 IMF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인데요.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해 성장률을 미국은 마이너스 3.7, 일본 마이너스 5.3, 그리고 독일 마이너스 5.5%로 역성장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전년 대비 하락폭 또한 우리나라가 3%포인트인데요. 이것도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서요. 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을 좀 덜 받았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화학 제품 등 주력 업종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이 수출이 늘어난 것도 역성장의 기세를 둔화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지출도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 두기로 인한 민간 소비는요. 좀 부진했습니다. 4분기 민간 소비가 전분기보다 1.7% 줄어서 감소세로 전환했고요.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5% 줄었는데 이거는 IMF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회복세를 주도하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수출과 내수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흐름 때문에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얼어붙은 소비가 살아나서 내수가 회복을 해야만 이 본격적인 경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습니다. 민간 영역의 대출 규모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이 영업을 못해서 일어나는 손실들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는 이 정부가 보상을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정부 내에서 그리고 여당에서도 이견이 있었는데요. 이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를 좀 보시면요, 이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로 일감이 끊겨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다른 계층도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기업도 어려워지면서 이 급여 생활자 중에서도 수입이 줄어든 경우가 있다. 이 세금을 꼬박꼬박 내온 월급쟁이들 사이에서는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해줘야 하냐 이런 볼멘 소리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 손실 보상에는 적게는 수조 원, 많게는 수십조 원의 재원이 들어갈 전망인데 지난해 4차례 추경을 했고 3차례 지원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손실 보상까지 또 하게 되면 정말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국가 채무 비율 등 최근 정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재정 여력이 괜찮다. 이런 시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손실 보상제를 선거를 앞둔 이 퍼주기 공약이 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도요. 이 자영업자 지원에는 필요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년 예산 550조 원인데요. 기존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를 줄 것이냐, 그리고 발생할 손실에게 줄 것이냐, 손실에 줄 것이냐, 아니면 지난해 발생했던 손실에도 뭐 지원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걸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요. 고심하던 여당이 소급 적용 없이 정액 지원처럼 이 재난지원금 형태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코로나 위기 대응 피해 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이 형평성 논란도 줄이고 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충분한 논의도 좋지만 지금 자영업자 분들이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여야가 선거 대책 논의하듯이 자영업자 대책 좀 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아동 학대를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의 CCTV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자이크 비용 등을 학부모들에게 부담하게 시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A씨는 3살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최근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열람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이의 등원 거부가 심해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 측에서는 이 돈을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영상에 찍힌 다른 아이들을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시간당 10만 원 비용을 얘기를 한 건데요. 또 원본을 보려면 이 찍힌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포함한 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네. 2015년에 개정된 영유아 보호법에 따라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고요. 학대 등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 보호자가 CCTV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그 공개 범위를 결정을 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요구하거나 그리고 열람 자체를 거부도 할 수 있게 법안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는 1억 원 내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죠. 네, 부산 기장경찰서는 기장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보호자가 CCTV 열람 요청을 했는데 이 보호자에게 1억 원을 내라 이렇게 경찰이 안내를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지난 2019년에 경찰청이 일선서의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을 배포한 뒤에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해당 매뉴얼은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이 CCTV 영상 모자이크 비용을 열람을 원하는 측이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지나치게 커서 이 피해 부모들의 열람을 막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예, 최근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3살 어린이에게 이 10여 분 동안 물 7잔을 계속해서 들이키게 하고 아이가 힘들어서 토를 하고 이 소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먹은 잔반을 한 군데 모아서요. 이 아이에게 억지로 먹이게 하는 영상이 있는데 저는 정말 보기가 힘들었어요. 네. 이 영상을 법원이 보고 이
사건 선고 하루 전날에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2건으로 됐던 학대 행위가 83건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피해 아동도 한 서너 명이 더 확인이 됐는데 이거를 경찰이 밝힌 게 아니라 이 부모가 찾았다고 합니다. 이 부모들도 당초에 CCTV 열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시간당 10만 원의 모자이크 비용을 내라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수사가 끝나고 관련 수사 자료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증거물 열람을 통해서 이걸 찾아냈다고 합니다. 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당시에도 개인정보 침해 대치되는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려서 피해를 진술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설치가 돼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작용이 더 예측이 돼서 네. 설치가 의무화되긴 했지만요. 까다로운 열람 조건 그리고 절차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이런 말도 많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개인정보 보호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것을 보고 난 부모나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내용들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피해는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보완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요, 아동 학대 의심이 되는 경우에 보호자가 영상 속 아동들의 보호자 동의를 얻어서 가공 처리되지 않은 CCTV 영상을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아동 학대에 대한 공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를 빨리 발견하고 막고 예방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도 꽤 높은 지금 시기입니다. 즉시 분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법이 우려스러울 만큼 빠르게 통과도 됐고요. 방금 보신 관련 CCTV 열람에 관한 개정안도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집과 교육시설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 법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가 돼야 되고요. 또 제도화되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이 현장에서 잘 작동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작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도 어른들이 충분히 제공을 하는 사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양부모에게 학대당한 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충격과 슬픔, 사회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아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 사회적 시스템의 약점도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오늘 이슈 인사에 대해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인이 방지법 살펴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어떤 시스템과 매뉴얼이 필요할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자문 변호사이시죠. 곽지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들을 보면서 저도 끝까지 참 봐내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이 사건을 보시면서 두 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대표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저는 이 정인 사건을 보면서 2016년도 대구에서 있었던 그 입양아 사건인 달래 사건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 정인 사건과 굉장히 흡사할 정도로 비슷해서 정말 너무 충격이 더 컸었는데요. 당시 달래 같은 경우도 그 1차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무대응 그리고 입양 기관의 그 정말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서 아이가 2차 학대를 당한 뒤 뇌사로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당시에도 입양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었고 결국 4년 뒤인 그 정인이까지 이런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을 보면서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곽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 예방 체계가 정말 무력하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동 보호 전문 기관과 경찰을 포함한 이제 어른들의 그 아동 학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공 대표님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번 경우에도 3번에 걸친 학대 의심 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입양기관,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 세 기관 중에 한 곳이라도 제대로 작동을 했더라면 중간에서 이 고리가 끊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기관 다 문제가 있었죠?
뭐 어느 누구의 잘못이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였었고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가해 부모에게 있었겠지만 그 입양 기관이 사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했더라면,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대처를 했더라면, 경찰에서도 좀 더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 했더라면이 계속 그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망 아동이 살아오지는 못하겠지만 예전부터 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뭐 소용없는 짓이다라고 하지만 정말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쳐서 또다시 그 다른 소를 잃지 않는 이런 마음가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곽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세 기관들이 동시에 다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최근에 이제 그 관련 그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학대 인지 감수성이 부족이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인이의 몸에 명백히 그 학대의 물증이 고스란히 남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이라든지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홀트 아동복지회 등 그 어떤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 세 곳이나 개입이 됐는데도 그 어디 한 곳에서도 정인이의 몸과 어떤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정말 말 그대로 눈뜬 장님이 되어 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오판을 해버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보면서 제일 의문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학대에 대해서 감수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뭐 그래도 안 되겠지만 좀 덜하다고 치더라도 이 세 기관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그 감수성이 민감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전문가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놓쳐버렸다는 게 그게 저는 얼핏 이해가 안 됐는데 공 대표 보시기에 이번 사건에서 이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그 1차 신고 때 너무나 명백한 몸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동이 이제 그 입양 기관에서 보살핌을 받다가 위탁모한테서 그 입양 간 후에 거의 이제 한 2달, 석 달도 안 되어서 이제 큰 상처를 입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래서 5월 달에 어린이집에서 사진을 다 찍어서 신고를 했을 때 그 입양 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이나 와서 입양 부모가 이건 몸에 멍이다, 뭐 아토피다, 그래서 상처가 생겼다라는 그 가해자의 말만 듣고 사건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을 못하는 아동이 그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면 이 아동의 몸을 근거로 해서 좀 더 그 객관적으로 그 평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네. 그 어떻게 이게 가해자인 양부모의 말에 의해서 수사를 종결할 수가 있는가? 그 하다못해 세상 어떤 범죄가 그 범인의 말을 듣고 아, 예, 그렇습니까? 하고 이 수사를 종결하는 그런 범죄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는가? 네. 그런데 왜 아동학대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점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이건 빨리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일 첫 단계에서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던 것이 제일 안타까운데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부모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또 그대로 믿었다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동 학대하는 부모가 따로 쓰여져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디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특히 경찰이 했던 이번에 그 처분은 내사 종결 처분인데요. 이 처분은 수사를 거친 결과에 해당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는 불기소 처분하고는 또 다른 네. 혐의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개시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훈방 수준의 아예 그 불입건 처분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3번이나 반복된 그 신고조차도 일반인이 아닌
그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소아과 의사라는 전문가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명백히 없다, 의심조차 들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가장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어떤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그 경미한 범죄로 여기는 그 풍조,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학대 인지 감수성의 부재가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어느 한 기관 경중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가장 그래도 많은 책임이 있고 안타까운 것은 경찰이 보인 행동들이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한동안은 굉장히 충격과 슬픔에 빠져서 얘기를 많이 하다가 대책들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님 앞에 말씀을 주셨지만 여전히 비슷한 일들이 뭐 주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추세는 어떻습니까? 아동학대 추세는? 그 아동학대 이제 신고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저희들은 아동학대가 늘었다기보다는 이제 의식이 변화가 있어서 이제 신고가 많이 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아동학대 이제 그 판정을 받는 숫자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친부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정인이 사건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입양 부모 아니면 계부, 계모 이런 식의 어떤 자극적인 타이틀들이 이제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친부모에 의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대통령께서도 말 실수를 하셔가지고 네, 곤욕을 치르셨는데 네. 프레임 자체가 이게 입양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친부모에 의한 거라고 그렇습니다. 하죠. 네. 변호사님도 많이 이런 상담이나 케이스를 통해서 보시면 주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주를 이루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친부모가 가장 밀접한 생활 영역에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마주해야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가해는 이제 친부모에게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입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사건으로 잘못해서 입양해서 잘 키우고 계신 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더 크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지난번에도 이런 토론을 했지만 그러면 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당위적인 결론을 내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대책이 그동안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는? 그동안의 대책은 이제 사후에,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에 처벌하는 데만 이제 중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이제 뒤늦게 아동학대가 다 벌어지고 나서 피해 아동이 생기고 피해 뭐 물적인, 인적인 어떤 정신적인 모든 피해가 밝혀진 다음에 처벌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 개편이 지금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가 이제 발생하기 전에 또는 적어도 정인이 사건처럼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하기 전 단계인 그 미약한 정도의 아동학대가 발생이 됐을 때 조기에 빨리 발견을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그 2018년도에 그럼 아동이 죽기 전에 그러면은 지키자. 그럼 조기 발굴을 하자고 해서 만든 게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제 고위험군 아동들을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미리 이제 관리를 해서 지자체에서 나가서 대면해서 그 아동들을 이제 살펴보자. 그리고 또 2019년도에는 그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그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발표하면서 10대 핵심 과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때도 뭐 대대적으로 어떤 그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정인이라든지 뭐 천안 아동이라든지 뭐 창녕 아동이라든지 이런 이 많은 학대로 드러난 아동들의 경우 또 인천 화재 사건이라든지 이 아동들이 놀랍게도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에 등록조차 안 된 아이들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은 있으나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법과 제도가 없어서 아이들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있는 법과 제도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또 대대적으로 어떤 그 선포를 하고 대책 회의를 한 것들이 과연 실생활 그 현실에 적용이 되고 있는가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걸 알고 난 뒤에 정인이법의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일명 정인이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먼저 변호사님께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정인이 방지법이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또 민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칭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아동학대 신고 시에 조사와 그 착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찰과 그 전담 공무원의 현장 조사에 대한 그 출입 장소를 기존 어떤 신고된 현장뿐만 아니라 그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라고 이제 추가를 함으로써 그 조사 장소를 확대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 학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 조치 기간을 기존 48시간에서 추가적으로 기존 이제 72시간에서 추가적으로 48시간을 연장하는 그런 연장에 대한 보완 규정이 들어가게 됐고요. 또 아동학대 방지 관련해서 이제 업무 수행을 방해를 했을 때는 기존의 1,500만 원의 벌금형에서 나아가서 이 개정안에는 이제 5천만 원으로 벌금형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민법 개정안의 내용이 또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체벌에 대한 어떤 근거 규정, 정당화 근거 규정으로 쓰일 수 있었던 어떤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명시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처럼 학대가 일어났다고 신고가 될 경우 제일 중요한 거는 경찰이 즉시 이 조사에 착수하고 네. 그러지 않으면 처벌을 하는 규정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전에는 이 신고를 할 경우에도 경찰이 부모로부터 심한 경우에는 법률적인 소송을 당하는 경우를 두려워해가지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 개정 이전에는 그런 경우가 흔했습니까? 실제로 이제 부모로부터 경찰이 소송당하는 경우는 사실상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저는 그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정인이법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 경찰이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네. 점이 가장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있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경찰관은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범죄 혐의가 의심이 될 때는 반드시 수사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 이미 정인이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백히 그 직무유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 대표님 보시기에 정인이 방지법이 통과되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한 8년 이 일을 하면서 이 학대 아동들의 그 불행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뭐 정부 대책 회의를 연다, 관계기관 장관 회의를 연다, 뭐 법을 발의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법들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과가 되는 일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에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분노가 그리고 여론이 들끓다 보니까 순식간에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보면 좀 필요한 법이기는 해요. 뭐 이런 그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에 더한 좀 법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너무 강한 그 많은 법들은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법들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경찰이나 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러 가서 이제 출입 장소를 뭐 아무데나 그러니까 추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정해놓은 법에서 또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면책 특권 같은 것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어떤 민형사상의 어떤 소송을 당했을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본인 책임이 아니다라는 부분, 국가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같은 것도 명시를 해놨으면 좋겠고 사실 소송을 당하는 경우보다는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또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이 가해 부모랑 이렇게 이제 대립이 생겼을 때는 가장 손쉬운 게 사실 소송보다는 민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또 답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악성 민원 때문에 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좀 대비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이 실제로 현장에서 학대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없지는 않겠죠. 없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근데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름을 그냥 정인이법이라고 떠들썩하게 국회가 엄청 뭔가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지 내실을 들여다보면 벌금을 좀 상향 조정한 거 이런 것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이전 법으로도 충분히 적극적인 의지만 있었으면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수성만 충분했다면 네,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할 수 있었는데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통과되었던 이 정인이법이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방지에 어느 정도 기여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인이 방지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규정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그 의무화 규정인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른 개정안보다도 이 수사 의무 규정에 대해서만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정인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반복된 그 학대 신고를 무시했다라는 경찰의 직무유기인데 구태여 이 법안을 개정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규정만 콕 집어서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그 의무 규정을 만들 때는 명확성이라는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사족을 또 달았어요. 그래서 그 의무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그래서 그 경찰 측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실질적으로 의무 규정인 것 같지만 얼마든지 단순한 주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효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제일 애매한 말이 정당한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자의적인 판단인데 공 대표님 혹시 1년 유예한 조항을 보시고 질문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왜 1년을 유예해야 하느냐? 저는 법을 잘 몰라서 네. 그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너무 순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네. 근데 그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이게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였구나. 우린 또 한 번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보시기에 입법화를 했어야 하고 이런 조항은 방금 그 말씀도 주셨지만 삭제하고 빼거나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은 어떤 거를 지적하시고 싶으신지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피해 아동에 대한 이제 분리 조치 규정이 기존에 이제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아동 학대 신고에 의해서 현장을 출동을 해서 그 학대 피해가 확인이 되고 또 그 학대에 대한 재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분리할 수 있다라는 분리 조치 규정이 기존에도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한 경우다라는 이러한 판단 기준이 매우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그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 등으로 이제 인도를 하는 그런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한 현실적인 그 물적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 애매한 그 가중 사유를 규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분리 조치 의무라는 것도 어떤 단순한 주의 규정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그 피해 아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교사가 오히려 당당하게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오히려 피해 아동이 그 가해 교사를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와 참고를 해보자면 개정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교장은 그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를 했을 때 가해 학생과 그 피해 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어떠한 단서 규정도 없습니다. 네. 즉각 분리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 규정을 참고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이 당 저 당이 서로 경쟁적으로 막 안을 내놔요. 법률 개정안도 내놓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정인이법의 그 개정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2회 분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신고가 되면 그 아동을 즉각 분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1회 신고에도 위험한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동학대라는 게 한 번 누가 한 번 딱 학대를 했는데 누가 딱 발견해서 딱 신고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 아이가 몇 년 동안을 이 가정 내에서 은폐되어서 학대를 받다가 발견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상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현장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 같은 네.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막 맞는 경우보다 이웃에서 지켜보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신고했을 때 그 아이가 멍이나 상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단서 조항이 있으면 정말로 이 위험한 아이들이 1회, 2회, 뭐 2회 이상 이렇게 됐을 때 경찰이 우리는 뭐 1회 신고가 됐으니까 뭐 돌려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이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아동이 1회라도 그 신고가 되면 즉시 분리하여, 그러니까 이 저희가 즉시 분리하여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부모가 애를 좀 때렸다고 어떻게 애를 갖다 부모로부터 뭐 영구적으로 분리를 하느냐 이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위험으로부터의 즉시 분리거든요. 네.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이 아동한테 어린 아이들일수록 표현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신체, 그러니까 영상 촬영을 포함한 건강 검진을 반드시 실시를 해줘야 된다. 이걸 의무화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발달 검사라든지 심리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응급 조치라고 해서 72시간 분리는 그냥 분리만 해놔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런 비용을 들이더라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 말하는 몸의 그 구조 신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으면 다행이고. 변호사님, 이번 입법 과정을 보시면 충분히 입법 과정에서 수고가 되고 고민을 하고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안에 이제 굉장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국민적 여론을 의식해서 보여주기식 네. 졸속 입법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 전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정당들이 정치적 의도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조급하게 좀 접근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졸속으로 너도 나도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고 아동 학대 예방의 방법론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제 눈에는 보여지지가 않고요. 반드시 후속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계속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정치권에서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 입법 과정을 보면 정말 진지한 반성과 시스템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정말 있을까라는 회의를 이 입법 과정에서도 느끼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정서적인 상황 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님 보시기에 1회라도 즉각 분리에 들어가게 되면 2회 신고됐을 때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한 번이라도 신고를 할 때 즉각 분리하게 되면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작동이 될까요?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을 것이고요. 부모들로부터. 네. 또 이제 이 아이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 73곳에 아동학대 쉼터가 있어요. 근데 그 쉼터는 그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각 분리를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우리나라 재학대 그 신고 비율이 11.4%입니다. 네. 2019년 기준으로. 그러면 그 2019년도에 만약에 3만 명의 아동이 학대로 판단이 됐다면 그러면 재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이들 한 3,500명 정도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3,500명의 아이들을 즉각 분리해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경찰청에서 즉각 분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복지부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 이 비용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부분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경찰청에서 그냥 하는 말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사회적인 시스템으로서의 격리되고 난 뒤에 격리를 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격리되고 난 뒤 갈 데가 없는데 수용할 시설도 없으면서 지금 법으로는 격리를 의무화시켜 놨단 말이죠.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보낼 데가 없는데 일단 격리해서 걔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당장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습니까?
일단은 현실적인 공 대표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이제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포화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적인 인프라가 좀 확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법률적인 면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3월에 개정되는 이 부분은 정인이법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이상 그 아동 학대가 신고되었다고 무조건적인 분리가 아니고요. 네.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이 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무조건적인 그 분리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로만 봤을 때 이 과연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그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 표현이 왜 굳이 이 법조문에서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네. 제 생각에는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신고된 사실 그 자체가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법 조문 하에서는 즉각 분리 제도라는 것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여전히 모호한 규정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그냥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신고도 물론 중요한 것이죠. 옆에서 보았던 일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학대 의무 신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학대를 지각했을 때 의심이 될 때 바로 신고해야 되는 이분들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신고들보다 좀 더 가중해서 훨씬 중요도를 높이 봐서 의무 규정으로 이분들의 신고는 무시할 수 그렇습니다. 없다는 이런 네. 규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없죠. 현재로서 그렇게 특별히 뭐 신고 의무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저도 그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사할 때 실제로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전문성이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이제 그 학대 조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말 놀라운 것은 요번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 경찰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네.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장 출동해서 아동학대를 조사하시는 분들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웠었고요. 지금 학대 전담 공무원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1일부터 이제 그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 뭐 전국에 배치되는 숫자도 굉장히 작지만 그 1월 19일 날 그 경찰청하고 그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대책에 보면은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적으니까 이 지금 현재 57시간의 근무 시간을 주 70시간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그 같이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무 이상하고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경찰들은 어쨌든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은 퇴근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럼 이런 가정폭력이라든지 이 학대는 야간에만 신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공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학대 전담 공무원도 주야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분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57시간의 근무 시간을 70시간으로 늘리겠다. 과연 이것이 대책이란 네. 말인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지금 공 대표님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유관기관들 사이에 학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대응 체계도 굉장히 중구난방일 수밖에 없고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도 정말 고민을 하고 하는 말인가 싶을 정도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동 학대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일원화되지 않고 이쪽은 이쪽 얘기, 저쪽은 또 저쪽 얘기를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입장을 호소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컨트롤 타워가 일원화되고 그다음에 아동 학대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관리 시스템의 일원화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네. 아니 현재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이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처음에 각각 입양 파트 또 이 아동학대는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드림 스타트님
이런 쪽이 전부 각각 있었던 것을 이거를 아동에 관해서 아동학대는 빈곤과 뭐 이런 게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이 학대와 빈곤과 그 입양 파트를 같이 묵자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동권리보장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컨트롤 타워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동 파트가 따로 떨어져 있던 부분을 한 대로 묶어서 그 아동 전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제 기능을 제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학대에 관해서 떼어놓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자고 한다면 다시 예전에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처럼 다시 단독으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기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기관을 재기능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정되어 있는 그 기관이 이 수사하는 경찰들과 유기적인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근데 그 예전에 이제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그 아동학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다가 그 민간 위탁기관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민간기관이기에 제대로 어떤 강제성이 없고 그 어떤 공공성이 없다 해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이 지금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은 공무원들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떤 공공성을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공공성이 확보가 되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은 왜 외국에 있는 아동청처럼 아동보호국처럼 그 아동보호국이 그 출동을 하면 어떤 사법경찰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 가해자들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권한도 없이 그냥 만들어 놨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이게 지금 컨트롤 타워입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갈 길이 참으로 먼데 이번 여론에 밀려서 너무 빨리 급작스럽게 정말 보여주기식의 입법이 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드는데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들이 많다면 지금 두 분께서 말씀 주신 내용만 가지고도 한참 동안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오늘 토론 중에서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인데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짧게 두 분 말씀 1분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하시죠. 네, 저는 그 초기에 말씀드렸던 학대 인지 감수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상 또는 이런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했을 때만 학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라든지 단순한 방임, 유기에 대해서도 학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국민적인 시선 또는 그 아동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 아동 스스로에 대해서도 본인의 인권, 아동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교육 또는 어떤 행위가 학대의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그 아동에 대해서도 사전적인 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공 대표님. 지금 그 서울 남부지법에는 10만 장이 넘는 진정서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쩌면 전 국민의 진정서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정인이 사건은 그 너무 많은 국민들한테 슬픔과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동으로 나가서 제도와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라는 움직임도 있지만 저는 이 역시 혹시라도 하나의 거품이 돼서 또 몇 달이 지나서 또 잠잠해지고 이 잠잠해진 틈을 타 또 다른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이런 패턴이 되풀이될까 봐 너무 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슬픔과 공포와 충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감시자가 되어서 정부한테 일을 하라고 하고 그 기관마다 우리가 감시자가 돼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어떤 모니터링을 늦추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아동학대 모니터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대책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정인이한테 조금 덜 미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곽지연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해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를 향해 가던 시점입니다. 유 이사장은 얼마 전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과도한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정 편향에 빠졌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심리학에는 긍정적 피드백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가설에 부합하는 사실만 채택하고 맞지 않는 것은 버리는 심리 행태를 지칭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음모론의 토대가 됩니다. 음모론이란 이런저런 사회적 현상과 사건들을 소수 특정 집단의 음모의 결과로 돌리는 태도입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촘스키는 음모론이란 이제 지적인 욕설이 되었다고 개탄한 바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그것에 반하는 그 어떤 사실이 제시되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음모론의 최대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정보가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음모론이 확산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시민의 고백은 잘못을 인정한 것을 넘어 좀 더 뼈아픈 것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